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386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목요일에 방송을 하고 금요일, 월요일에 내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주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직접 생방으로 함께하고 그럼 목요일은 노는 거예요? 그쵸? 나는 목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는 줄 알았어. 다음 주 금요일 날 60분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이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못 오신 분들은 생방으로 바로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8시에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너 다음 주에 알파신 안 해도 되겠다. 그렇구나. 그렇죠. 되게 저희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돼요. 예, 그럼 다음 주에 저는 알바신 안 하고 네. 그 다음 주에 한현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두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1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포체티노가 가고 무리뉴가 왔다. 20일 날 이 소식이 들렸거든요. 두 분 딱 이 소식 듣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포체티노 감독이 갔다. 그 속보가 딱 떴을 때 네. 포체티노가 위너다. 오. 왜 위너냐? 그 외국 지금 언론들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가장 유럽 전체에서 인디맨드 감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고 있는 감독 가운데에서 빅리그, 빅클럽, 그렇죠. 돈 많은 클럽, 명문 클럽에서 원할 만한 감독은 포체티노가 됐습니다. 벌써부터 뭐 구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체티노 감독은 아마도 토트넘보다 입지가 더 좋은 클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1년의 이 사단의 위너는 결국은 포체티노일 가능성이 높다. 그 소식을 듣고 한 의원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장 의원님은 딱 네.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저는 근데 경질을 좀 일찍 시킬 것 같았어요, 느낌이. 왜 그러냐면 토트넘의 최근 경기 내용도 그렇고 토트넘이란 팀 자체가 수익을 계속 내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해야 되고 더 여기서 지금 재계약 문제 걸려 있는 에릭센이나 또는 에릭센보다는 조금 동기부여에 있는 것처럼 뛰지만 알더웨르트나 베르통원이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사실상 최근 경기에서 더 전력 외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방치가 되면 지금 하위권으로 지금 처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등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유럽 대항전에는 진출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놔야 돼요. 팀 자체로요. 그래야 지금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새 구장을 짓고 계획된 어떤 행사들도 지금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생각만큼 그렇게 본인들이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많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 또 예상된 수익에 대한 어떤 좀 부진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토트넘이랑 구단은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큰 구단인데 네. 그게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나 유럽 대항전 진출권조차 놓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아마 수뇌부 입장에서는 포체티노를 빨리 경질하면서 일단은 기존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감독과의 어떤 신뢰관계나 팀하고의 재계약 문제에서의 문제가 된 선수들을 빨리 추스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팀의 응집력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감독으로 순위를 좀 올려놓는 게 좀 급선무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포체티노 감독은 계속 구단 수뇌부에서 투자를 안 한 거에 대한 불만을 언론상에 노출시켰고 그렇죠. 구단은 맨날 비즈니스에만 생각을 한다. 그랬고 올 시즌 와서도 그러한 구단과의 잡음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질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 좀이라도 빠른 타이밍에 해야 됐고 아마 조세 무리뉴 감독하고도 사전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세 무리뉴 감독은 많은 선수 영입을 바라는 감독인데 지금 사실 구단은 그렇게 쓰는 구단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도 사전에는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이해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딱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 입장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구단은 투자를 안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놨는데 여러 가지 뭐 재계약 문제나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생기면서 본인도 동기부여가 떨어졌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지금 시즌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빅클럽들이 지금 한 매물이 하나 나왔네 지금 네. 그러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은 있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일단 포체티노의 경질 소식이 알려졌을 때 상당수의 잉글랜드 쪽에 이제 뭐 유명 축구인들 일단 토트넘을 좀 비판하는 반응들이 많이 구단을 나왔죠. 비판하는 네, 게 맞아요. 수밖에 왜? 없는 상황이에요. 예.
포체티노가 에스파뇰 사우스햄튼 거쳐서 이제 토트넘에 입성한 이후에 지금 4년 연속으로 4강 이내에 들었죠. 그러면서 아스날보다 지금 매 시즌 순위가 높았어요, 사실. 토트넘이 원래 그런 팀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 휘하에서 지금 많은 선수들이 절정기에 올랐고, 그 가운데는 물론 손흥민 선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또 몸값도 또 천정부지로 된 선수들도 많아요.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입 제로 속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라는 또 신화를 썼어요. 그러면은 축구계의 또 유명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야, 포체티노가 토트넘을 정말 바꿔놓은 게 얼마고 네. 해준 게 얼만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냐. 너무한 거죠. 이거는 좀 성급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이렇게 감독을 교체하게 되면 적어도 이제 A매치 기간이면은 A매치 기간 이제 돌입할 때쯤 감독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든가 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A매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선수들 돌아올 때가 딱 그러니까요. 됐는데 감독을 치워버렸어요. 그만큼 급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들하고 이제 서로 작별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이제 요 타이밍에 한 것도 타이밍도 좀 문제였고 네. 포체티노가 지금껏 토트넘을 정말 한 계단 올린 게 아니라 거의 뭐 두세 계단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데 그런 감독을 어떻게 이렇게 내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분개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 맞아요. 그럼에도 장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어느 정도 동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니엘 레비와 이제 토트넘 수뇌부의 문제가 루이스 있죠. 구단주고요. 문제가 있는데 포체티노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과의 동행의 유효 기간은 이미 끝난 감독이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가장 좋았던 그림은 리버풀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토트넘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유럽 챔피언에 올라요. 리버풀을 꺾고 그랬으면 아마 그 다음 날 포체티노가 멋있게 작별 인사하고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그 우승만 했으면 이제 토트넘에서 이룰 거 다 이뤘어. 조세 무리뉴도 인터밀란에서 트래블하고 나서 바로 선수들한테 작별 인사했잖아요. 나 이제 정상일 때 간다. 떠나는. 그러니까 포체티노와 토트넘에게 가장 좋은 그림은 사실은 그거였을 텐데 그게 준우승으로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거지성으로 계속 온 거예요 지금.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도 바로 뭐 준우승했는데 내던지고 뭐 이러기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왔는데.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선수들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 에릭센 이 선수들은 이제 한 달하고 한 열흘 있으면 어떠한 클럽과도 자유롭게 이제 이적 협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됐어요, 신분이 돼요. 이제 거의 프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선수들은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 좀 그렇고 뭔가 그런 상황 속에서 팀 분위기가 또 예전에 그 토트넘에 정말 단합된 그런 분위기가 나오질 않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데니 로즈 선수 보세요. 데니 로즈 선수는 사실 계약 기간만으로 따지면 좀 더 긴데 나 그거 채우고 그냥 나갈래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결국 뭐 로즈, 알더베이럴트, 베르통원 그리고 정말 플레이메이커로서 토트넘에서 중요한 걸로 따지면은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에릭센까지도 지금 예전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구단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으로서는 더 이상 이른바 라커룸, 영국에서는 보통 드레싱룸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그 드레싱룸을 장악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이다. 지금은 사실 승점 차가 그렇게 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뭐 순위는 14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14위와 한 6위, 5위, 6위 정도의 차이가 지금 몇 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이제 어느 정도 순위까지는 올라갈 여지도 있는 순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이제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선의 여지보다는 점점 더 악화될 여지가 더 큰 상황으로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견 보면 포체티노가 여태까지 해놓은 업적과 그 정말 놀라운 토트넘의 발전상에 비해서는 너무도 좀 잔혹하고 좀 예의 없는 경질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이 경질에는 어느 정도의 그 논리와 또 합리적인 근거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 예견된 일이었다. 예,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 네, 이렇게 또 포체티노 감독이 떠나게 됐고 자유신분이 됐고 그럼 누가 토트넘의 또 수장이 될 것이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기대보다 더한 사람이 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죠. 무리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팬들이 굉장히 이제는 토트넘 빅클럽 대열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리뉴가 오면 빅클럽이 되는. 그거 한 말씀만 드리자면 사실 조세 무리뉴라는 감독을 데려오는 거는 다니엘 레비와 토트넘의 여태까지의 그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세 그렇죠. 무리뉴도 지금 뭐 패널로 방송 참여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급한 것 같아요. 본인도 빨리 현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세 무리뉴가 물론 빅클럽들을 많이 맡아왔지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을 쭉 보면 그렇게 지금 현대 축구 지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요 젊은 감독들 혹은 나이가 있는 감독들도 상당히 혁신적인 전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옛날 중하위권 팀들하고 많이 다르고 지금 많이 지금 감독들의 수준들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한 트렌드의 한 5, 6년 정도의 성향의 그 감독군은 아니에요. 조세 무리뉴 감독. 네. 근데 이제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아, 빨리 선수단 장악, 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올려서 빠른 타이밍에 지금 무언가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보스만으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까지도 신뢰를 빨리 갖고 단기간에 성적을 조금 올려놔야 되는 게 임무예요. 근데 이제 조세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는 팬들이 워낙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선수들이 무리뉴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딱 조세 무리뉴 와서 나는 트로피가 이렇게 많고 해리 케인 너는 최고의 공격수다 세계. 그러면서 뭐 손흥민 나는 너를 최고의 역습형 윙포드 공격수. 그 능력만큼은 조세 무리뉴가 어느 팀을 가도요 예전부터 쫙 보면 초반에 한 2, 3개월 안에 선수단을 쫙 자기로 만들어 놓는데 능력이 있어요. 네. 어떤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또 팀을 응집력을 딱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훈련시키는 거 보면은 팬들 아시다시피 무리뉴는 뭐 예전 원투펀치도 얘기했다시피 전술 주기화론에 입각해서 딱 경기 분석이 되게 철저하게 들어와요. 선수들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다음 상대할 팀에 대한 게임 플랜 이게 들어와서 그 경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감독인데 선수들이 볼 때는 역시 무리뉴. 그래서 초반에 이러한 분위기를 잡아주는 데는 아주 능해요. 네. 물론 뭐 항상 그랬지만 한 3년 차축되면은 중간중간 언론 플레이에서 선수 이렇게 길들이려고 하는 선수 중에 자기 편이 안 되고 팽 당하는 선수들도 생기고 무리뉴 감독을 싫어하는 선수들도 생기고 완전히 자기 아들처럼 무리뉴 이러는 선수들도 생기고 업적 목표에 미션에 대한 압박과 그 훈련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선수들이 피곤해하는 부분은 있죠. 3년 차 보통 가면 다 그렇잖아요. 항상 매번.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조세 무리뉴는 확실히 장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1월 이적 시장에 이 정도의 예산은 있지만 조세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만큼은 지금은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되면 지금 조세 무리뉴도 놀고 있고 스코어도 보고 지금 또 순위가 가게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내가 가서 올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충분한 스쿼드가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동기부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하고 무리뉴하고의 이해관계가 지금 딱 맞아떨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런 상황에서 구단도 빨리 추스려 주세요. 지금 에릭센 알더웰트 면담해서 으쌰으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조금 팀이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일단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히 무리뉴를 데리고 올 때 토트넘이 원래 행보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돈을 감독에게 주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여태까지의 포체티노를 그렇게 잘 안 밀어준 씀씀이에 비하면 네. 이거는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포체티노가 어쨌든 팀을 한 2계단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사실은 토트넘은 이른바 유럽의 엘리트 클럽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이제 토트넘이 그 전통적인 빅클럽들과 아주 지금 자체로 그냥 대등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약간 갸우뚱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지속적인 누적된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유럽의 엘리트권 클럽이면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클럽 자체에 이제 위상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무리뉴 같은 감독을 한번 파격으로 데려올 만도 하다라는 그 위치에 토트넘이 이르렀다고 저는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몇 가지 좀 그 무리뉴 감독에게도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무리뉴 감독이 일단 초반의 분위기는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데에도 동의해요. 최소한 얼마간은 반짝함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거는 뭐 다 영국 현지에서도 그런 칼럼들이 지금 뭐 무수히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적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포체티노를 사랑해요. 포체티노가 올 시즌 보여왔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체티노와 팬들 사이에는 지금 교감이 이미
굳건히 있는 상태인데 글쎄요, 무리뉴 감독이 팬도 많고 인기도 많은 감독이기는 해요. 여전히. 국내에도 아마 무리뉴 감독 팬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토트넘 팬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뭔가 감성적 교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가 하면은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무리뉴 감독이 쭉 잘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토트넘 팬들은 이제 우리는 무리뉴를 정말 전적으로 믿고 지지하고 사랑해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가다가 약간이라도 삐걱대게 되면 토트넘 팬들은 포체티노와 나눴던 사랑만큼 무리뉴와는 교감이 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상황에서는 팬들의 비판도 상당히 좀 뜨겁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무리뉴 감독은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가장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마무리를 했죠. 토트넘 그렇죠. 팬들도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토트넘 팬들이 지금 이번 그 선임에 대해서 이미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 잘 나가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나가다가 다시 이제 삐걱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팬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장 의원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위르겐 클롭 같은 감독은 최절정기를 달리고 있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아직은 과르디올라의 유효 기간은 아직은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라고 모두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세 무리뉴 감독은 조금 다르죠. 조세 무리뉴 감독은 이번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진짜 마지막 도전일 수 있어요. 네. 여기가 마지막 도전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저는 무리뉴 감독이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르투 맡았을 때 포르투 맡아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네. 거함을 다 겸손하게. 무찌르고 이랬을 때 무리뉴 감독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0분의 1, 20분의 1의 재정 규모로도 그들을 꺾었어. 그 이후에 그 포르투 선수들은 사실 다 빅리그, 빅클럽 가서 다 큰 선수들이 됐지만 그 순간에는 사실 그 정도의 네임밸류를 지닌 선수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토트넘은 물론 지금 뭐 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 에릭센 선수 비롯해서 이미 토트넘에도 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리뉴가 여태까지 맡았던 뭐 레알 마드리드나 금전을 물쓰듯 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에 비하면 그래도 토트넘은 아직도 좀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 선수들, 좀 젊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리뉴 감독이 정말 마지막 도전인데 이번만큼은 뭔가 여태까지의 좀 실패했던 부분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오히려 포르투 시절의 마음가짐과 그때의 어떤 도전 의식으로 좀 돌아가서 그렇게 후배 감독들과 이제 좀 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무리뉴 감독이 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술적 트렌드에서 후배 감독들보다 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예를 들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무리뉴 감독이 한창 또 비판받았을 때 약간 무색무취한 축구가 됐었거든요. 원래 조세 무리뉴 감독은 커리어 초창기에는 점유율도 중시하고 아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첼시 같은 데서 보여준 축구는 정말 공수전환이 아주 빠른 현대적 트렌드에 또 아주 걸맞는 축구를 보여줬었고 여기에 전술적 주기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또 학문적 접근으로부터 비롯된 아주 신선한 훈련 이론도 무리뉴로 인해서 또 유행을 탔었고 여러 가지 정말 축구에 남긴 것이 많은 감독인데 점점 오면 올수록 그 당시에 독특했던 아주 독창적이었던 무리뉴의 색깔이 빠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약간은 이제 후배 감독들에 비해서 조금은 트렌드에 뒤지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실제로 들었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부분을 무리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무리뉴가 과연 안 좋았던 그 마무리의 실패의 교훈으로부터 선수들과도 사실은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서 보면 나 옛날 일들로부터 교훈을 많이 얻었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너그럽고 부드러운 이제 나를 보게 될 거야. 뭐 좀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무리뉴 감독이 실전 현장에 들어가서 그 예전에 자기가 교훈을 얻었다는 거를 진짜 실천을 할 건지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이 할 건지 똑같이 하게 됐을 때 토트넘 선수들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포체티노 감독이 올 시즌에는 좀 잘못하긴 했어도 포체티노 감독은 그래도 선수들과도 전체적으로는 타협적인 스타일의 감독이었는데 무리뉴 감독은 벌써 이제 그 영국 어떤 컬럼니스트가 쓴 단어를 보면 루슬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자비한, 잔혹한. 그러니까 무리뉴는 기본적으로 루슬리스 스타일인데 레비가 그런 거를 오히려 지금 토트넘에 원했다 뭐 이렇게 쓰는 칼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루슬리스를
갑자기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받아들일 때는 과연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작용을 할 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으쌰으쌰 시키고 좀 칭찬도 막 해주고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리뉴는 무자비한 면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때이르게 발현이 될 경우에는 장 의원님 말씀처럼 2년, 3년 후에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당장 이 토트넘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팀이죠. 왜 그러냐면 벌써 지금 포체티노 감독 휘하에서도 이미 말 안 듣는 선수들이 지금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점점 드레싱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팀이었는데 여기서 다짜고짜 예를 들어 무리뉴 감독이 또 그 잔혹한 스타일로 나가봐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다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파국으로 갈 여지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리뉴 감독이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스타일적인 그런 부분들 이거를 과연 자기의 예전의 교훈들로부터 어떻게 이제 조절하고 조금씩 수정해서 토트넘에 맞게 임할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온화하실 거예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지막에 포그바와의 어떤 길들이기 문제. 그게 옛날에 바르셀로나 시절 통역 출시 때부터 시작이 돼서요. 예전 그 코칭 스텝의 일환으로 무리뉴가 있을 때하고는 선수 길들이는 문화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요즘은 주장 얘기도 잘 안 듣고 감독 얘기도 잘 안 듣고 젊은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도 내 얘기 매우 잘 안 듣잖아. 이 얘기 하시지 않아요? 지금 원래 웃으면서 안 듣- 장지현 의원 아빠 말씀도 잘 안 들어. 어쨌든 나는 나다. 나는 그쵸? 장지현.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간에 애들. 계속 거쳤을 거예요. 지금 조세 무리뉴 감독도 최근에 본인이 선수 길들이는 차원이 냉온탕을 이렇게 오가면서 갑자기 배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선수를 이렇게 자극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너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기부여 심어줘서 경기장 안에 표출시켜는 스타일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포그바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어떤 뭐 팀으로 만들어가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을 보면은 첫 시즌 16-17 시즌에는 일단 공수 밸런스를 제일 중요하시게 여겨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젊었을 때 감독일 때는 점유율에 대한 얘기와 전환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감독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빅클럽으로 옮겨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중앙에서의 어떤 밸런스 유지 그 선수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됐어요. 포르투 시절 뭐 이럴 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맨유에 와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줄 미드필더가 없다. 당시에 펠라인이 뭐 에레라, 캐리 은퇴 안 했을 때니까 포그바 이런 수도 있었는데 중심을 잡아줄 미드필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시즌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최전방에 원톱이 질라탄 선수를 중용을 했었는데 질라탄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전환이나 여러 가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두 번째 시즌에 마티치 데려와 달라. 또 루카쿠 사달라. 사줬어요. 그 해에 그래서 2등을 했죠. 마티치 중심으로 놓고 그 전 시즌에도 뭐 4-2-3-1을 쓰다가 4-3-3을 병행하는 구조였지만 4-3-3 비율이 좀 높아지고 하면서 4-2-3-1을 같이 병행하는 그러면서 측면 윙 포워드들에게는 좀 빠른 전환을 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세 번째 시즌도 그랬지만 세 번째 시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 자체는 일단은 아무리 효율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경기마다 그 팀에 대해서 약점을 좀 공략하려는 시도를 해도 그래도 점유율이 기본은 돼 있어요. 네. 근데 수비 쪽에서 너무 미스가 많은 거예요. 빌드업에서 일단 미스가 많고 실책이 많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언론 플레이가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선수가 문제다. 수비진들의 클래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이렇게 실책이 나오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예전에는 선수 탓을 잘 안 했어요. 무리뉴 감독이. 책임은 다 감독에게 있다. 선수에게 잘못이 있다. 이런 이유였는데 바뀌었죠. 스타일들이. 선수 탓을 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도 토트넘 와서 분명히 이제 아마 핵심 체계에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뭐 해야 될 선수들은 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에릭 다이어 같은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딱 고정을 시키면서 플레이 중심을 잡아놓고 중앙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밸런스를 좀 잡아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한테는 왼쪽 윙포드의 역습을 요구할 거고 케인에게는 이제 원톱 역할을 수행을 하게 할 거고 로셀소나 라멜라 같은 왼발잡이들에게는
예전에 마타가 했던 롤, 오른쪽 윙포워드 겸 중앙지향적인 그런 움직임과 박스-투-박스 연계를 바랄 거고, 은돈벨레게는 또 중앙에 같이 서지만 다이어랑 박스-투-박스를 바랄 거예요. 오른쪽에는 뭐 포이트가 됐던 오리에가 됐던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 그쪽으로 오버랩하는 그런 공격적인 걸 바랄 건데, 문제는 한 의원님이 우려했던 거 부분도 저도 같이 맨유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게임을 했지만 실책이 나오고, 토트넘도 막상 그렇게 썼는데 다이어가 미스가 많고, 센터백이나 특히 측면 풀백의 역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예전보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압박이 드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미스가 많은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막판 시즌에 있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미스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 중요했던 B클럽과의 경기, 마지막 맨유 시즌 때가 B클럽 경기 때 그래서 약간 3백, 변형 3백이죠. 5백이 됐다가 4백이 됐다가 그런 식으로도 변형된 것까지도 해보면서 승부를 뒀는데, 막판에 경질된 경기가 리버풀 경기고 그 전에 토트넘이었나요? 그 빅 경기에서 다 못 이기고 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기에서도 이제 무리뉴는 안 되는구나. 맞춤형 전술도 힘들구나라고 해서 무리뉴의 한계성이 노출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한유님이 우려한 대로 나와버리면 실책도 많아지고, 근데 온화해지겠죠. 예전보다는 선수가 문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리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팬들이 가뜩이나 그렇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분란을 일으킨다 무리뉴 감독이, 그럼 바로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무리뉴를 나오는 버리고 그러게 왜 포체티노를 쫓았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무리뉴의 성격은 승부욕도 강한 감독이지만 누가 뭐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그렇죠. 감독이에요. 자기가 원래 다짐했던 거랑 다르게 팍팍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면 한 의원님이 우려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딱 했더니 조각이 잘 맞춰지고 팀이 조금 살아나고 이기는 경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역시 무리뉴 그러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 경기가 많잖아요. 12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토트넘이. 왜 그러냐면 토트넘이란 구단은 유럽 대항전 진출 이제 해야 돼요. 지금 적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못 내면 유럽 대항전에 심지어 유로파리그까지도 못 가버리면 상당히 심각해져요. 팀 자체. 그럼 완전 예전 그 한차 안 좋은 그러한 또 시기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팬들로부터의 어떤 평가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승률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4위권 진입, 최소한 6위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확보를 해놔야 된다. 거기에 손흥민 선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뭐 지금 영국의 많은 또 언론들이 무리뉴가 어떤 라인업을 쓰든지 간에 두 명의 선수에 대한 중용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두 명이 누구냐? 해리 케인과 손흥민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이거는 무리뉴 감독이 어떤 전술, 어떤 포메이션, 어떤 라인업을 가동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둘의 입지는 지금 굳건하다. 그리고 이 둘이 있어야 결국은 이 토트넘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무리뉴도 지금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입지에는 뭐 당분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다들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걱정은 저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 또 최악으로 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 알더베이럴트, 베르통원, 에릭센, 이 선수들을 무리뉴 감독이 과연 초반부터 제대로 설득해서 다시 열심히 뛰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 압박에 휘둘리면서 실수가 많이 나오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면은 역시 무리뉴 감독은 또 베테랑 이미 이제 완성된 또 스타들, 이런 또 선수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비진도 웬만하면 알더베이럴트 선수와 베르통원 선수가 잘 띄워주는 거를 무리뉴 감독도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두 선수가 그런데 동기부여가 달라져야죠. 근데 무리뉴 감독이 과연 그걸 시킬 수 있냐.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 여러 문제들이 최근 산적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가장 상식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는 에릭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이른바 창조자, 크리에이터거든요. 토트넘에 정말 많은 득점 찬스를 여태까지 정말 꾸준히 만들어 왔던 가장 중심이 에릭센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에릭센 선수가 벌써 이게 폼과 정신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 자체의 지금 득점 기회 창출이라든가 실제 득점력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보낼 때 내보내더라도 에릭센을 일단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이 선수도 뭔가 좀 설득을 해서 좀 잘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손흥민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도 이 에릭슨 선수 덕을 또 좀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여태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 때도 외질 선수가 그때 이제 외질 선수의 거의 커리어 하이 어시스트를 레알에서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플레이메이커 재능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또 무리뉴 감독이 잘 활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에릭센이 지금 이 무리뉴의 토트넘호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선수를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라멜라라든가 로셀소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에릭센이 제공할 수 있는 건 또 좀 다르죠.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더베이럴트, 베르통은, 에릭센 이 선수들을 뭔가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무리뉴 감독이 이거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쨌든 초반에는 최대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제 첫 선을 보이는 무리뉴의 토트넘이 첫 선을 보이는 경기는 바로 11월 23일 웨스트햄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23일 이요? 네. 제 생일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로로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해주세요. 어쨌든 무리뉴의 토트넘이 어떻게 그 선을 보이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386회 승부 예측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 2주 연속 올킬 얘기하니까 좋아요? 그럼요. 이거 참 지난해 참 우리가 한의원님이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아니 지난주에 승부 예측을 안 했는데 맞아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킬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 주 또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올킬 얘기를. 예, 예. 그러면 또 한의원이 해야죠. 올꽝 얘기 올꽝 얘기를 그렇죠. 2주 연속으로 하는 한의원님은 거죠. 올깡을 했고 저는 올킬을 했고 이렇게 한 번 더, 한 주 더 이렇게 축하를 또 받았습니다. 아우, 기분 좋네요. 이렇게 한인이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쳐주셔서 386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에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리에 아틀란타 대 유벤투스 경기예요. 리그 무패 중인 유벤투스가 아틀란타 홈으로 왔는데 사실은 요즘 이제 유벤투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아탈란타만 만나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탈란타의 아주 강렬한 압박 공격 이것에 이제 유벤투스가 고전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저는 이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벤투스가 물론 저 A 매치 피해가 꽤 있지만 아탈란타도 어떤 선수들은 막 2경기 연속으로 A 매치 뛰고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탈란타도 국가대표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또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거든요.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진하면서 리그에서까지도 그게 약간 지금 흐름을 좀 잃은 상황인데 이 경기는 빨리 결정하세요. 무승부. 무승부. 네, 네. 제가 요즘 무해서 다 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무를 막 몇 주 계속 하는데 그 다 안 좋아요. 그래도- 근데 이거는 그냥 두 팀 모두가 A 매치 손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약간 피곤한 경기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비길 것 같다. 저는 유벤투스 승리. 유벤투스 승리? 네. 경기는 되게 답답한데 아틀란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벤투스도 사실 경기는 좀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이기긴 이겨요. 그냥 유벤투스의 1대 0승. 1대 0승. 원정. 자, 저는 또 기록의 순주니까 좀 기록을 얘기해드리면 3경기 승리가 없었던 아탈란타고요. 3경기 연승의 유벤투스거든요. 그리고 한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 맞대결에서 3대 0으로 아탈란타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벤투스 할래요. 예, 기록은 요즘 이제 말씀해드리고. 제가 요즘 성적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싹 이제 한 의원님을 제가 피해서? 하는 거와는 이제 따르게 가려고. 아니 저는 이쪽 저쪽 박쥐처럼 붙을 거예요. 들어보고. 박준영. 다음 두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맨시티 대 첼시. 프리미어리그 3, 4위 간의 맞대결이거든요. 네, 프리미어리그 전문가가 아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는 맨시티 승. 그래도 맨시티 승? 살짝 맨시티 승. 첼시가 리버풀만한 결정력이 있다면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첼시의 결정력은 그 첼지언님께 조금 미안하지만 리버풀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을까. 저는 요즘 리그를 보면 지난 리버풀전도 그렇지만 리버풀전 맨시티가 올 시즌 들어 제일 못했어요. 부분 전술도 안 돼. 측면에서 정말 경기 무슨 부상자들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 경기 보면은 프리미어 리그는 모든 기운이 다 리버풀 쪽으로 이제 흐르는 느낌. 맞아요. 네. 이 경기는 저 느낌은 첼시가 발목을 첼시는 잡아. 요즘에 경기를 너무 잘해요. 네. 지금 몸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첼시 얘기하니까. 플리식도 지난 경기에서 나올 때 좀 다쳤는데 근데 좀 괜찮아질 것 같고 챔피언스리그 때문에 조금 부분적 로테이션을 허리 쪽에서 가져가겠지만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1대1 봅니다. 1대1. 네, 1대1. 두 분이 팽팽하신데 지금 무승부잖아요. 제가 첼지언에게 기운을 풀어놔도 오, 너무 저 무한 신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가 첼시가 진짜 무서운 연생 기세가 있으니까 아주 잘해요. 그거를 좀 그러니까 또 믿어볼까. 요즘 흐름을 또 기록을 네. 보고 왔구나 또. 그렇죠. 자 이렇게 또 가보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레알 소시에다드 라리가 경기인데요. 두 번의 최근 맞대결에서 모두 레알 소시에다드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웨데고르 선수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돌아오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웨데고르 선수가 최근에 부상이 있긴 했었는데 이 경기에는 맞춰서 돌아올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소시에다드는 미켈 메리노 선수가 중요한 미드필더인데 약간 지금 몸 상태가 100%가 될런지 안 될런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미켈 메리노 선수가 빠지면 소시에다드는 조금은 타격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국가대표 갔다 온 거는 이거는 레알 쪽이 피해가 큽니다. 확연히. 소시에다드는 그 이삭 선수하고 저 오야르사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뭐 그 대신 마르셀로나 벤제마는 안 가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뭐 모드리치, 크로스 이런 선수들도 다 카세미로 이런 다 국가대표 갔다 왔죠. 그래서 소시에다드의 젊음과 역동성, 올 시즌 폼을 고려하면 사실 레알이 홈이지만 엄청나게 애먹을 경기인 건 맞아요. 이거는 그래도 레알이 한 골 더 넣고 이길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홈팀이. 아자르도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네. 원래 조금 여름에 좀 놀아서 살 좀 쪘다가 이제 요 무렵보다 좀 일찍 올라왔는데 레알 가서는 여름에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요즘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이제 운동 선수가 좀 원래 천재들 중에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네. 원래 천재는 게을러요, 저처럼. 아자르도 괜찮아질 것 같고 카세미르를 중심으로 한 허리 라인도 지금 조금씩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고 한 골 차 정도의 신승 레알 마드리드. 오, 두 분 다 레알 마드리드. 네. 저는 또 뭐 분석의 정순주. 홈에서 무패 행진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근데 레알 소시다드는 홈에서보다 원정에서 승리가 많아요. 나쁘지 않죠 원정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 대 기운으로 무승부 봅니다. 오, 요거는 좀 특이하게 했어요. 오. 무승부. 난이도가 조금 낮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도록 하시겠고요. 저희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